자, 오늘은 주제통합 세 번째 지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풀어봐서 알겠지만 지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 먼저 살펴보고 가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들 먼저 볼게요. 20세기 중반 등장한 과학사회학은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과학 공동체의 성격과 각 그 공동체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런 학문인가 봐. 과학사회학의 선구자인 로버트 머튼은 사회를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된 사회 제도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는 구조기능주의적 시각에 따라 그러니까 이 머튼이라는 사람은 구조기능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구조기능주의가 무엇이냐면 여기 앞에서 정의를 해주네요. 사회를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된 사회 제도들, 이 사회라는 것이 서로 막 연관되어 있는 사회 제도들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가정하는 것을 구조기능주의라고 한답니다. 이런 시각에 따라서 과학자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통합하는 과학자 공동체 규범에 주목하여 과학이란 제도를 분석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니까 이 머튼이라는 사람은 구조기능주의적 시각에 따라서 과학이란 제도를 분석하려고 했던 학자인가 봅니다. 자, 이 규제 얘들아 보통 어떤 뜻이야, 규제? 뭐 어떤 규칙에 따라서 뭐 통제하는 그런 걸 규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A 한번 볼게요. 6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면요. 1번 선지 바로잡아 고치다? 이 규제하다라는 거는 뭐 뭔가를 못하게 통제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고치는 거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요건 바로 답이 1번이라는 거 알 수 있어. 혹시 헷갈렸더라도 나머지 2, 3, 4, 5가 다 맞기 때문에 결국 1번 찍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머튼은 이 머튼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네요. 과학자들이 서로를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동료로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과학자들이 서로의 가치 규범을 공유하는 동료라고 생각하고 있다. 16세기 이후 과학이 공인된 지식의 확대라는 제도적 목표를 성취하여 인류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이 머튼이라는 사람은 과학이 인류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치? 근데 이렇게 인류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던 그 핵심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학자 공동체가 동료의 연구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사회적 규범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규범이란 무엇이냐? 과학 공동체가 동료 연구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규정하는 걸 사회적 규범이라고 한대. 과학 내에서 이 사회적 규범 덕분에 인류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네요. 또한 이 사회적 규범 덕분에 공인된 지식의 확대라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네. 그럼 뻔하지. 그럼 대체 이 사회적 규범이 뭔지 설명을 하겠죠. 자, 봅시다. 사회 여타 부분들의 일상적인 이해관계가 과학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다음에 4가지 규범이 차단하여 객관적인 과학 지식의 창출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4가지의 사회적 규범이 나오는데요.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서로의 이해를 따지는. 근데 이것이 과학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라는 게 과학에 있어서 긍정적이란 뜻이야, 부정적이란 뜻이야? 이거를 부정적으로 봤네요. 이 이해관계가 과학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 막아주는 것이 이 사회적 규범이었다. 차단해서 뭐 어쨌다는 거지? 객관적인 과학 지식의 창출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이해관계를 사회적 규범이 차단해줌으로써 과학 지식의 창출을 보장해줄 수 있었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규범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첫째, 이 4가지 사회적 규범이 나오나 봅니다. 자, 첫째, 보편성 규범은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겠죠. 과학적 연구의 타당성은 인종, 성별 등의 생물학적 배경이나 국적 신분 등의 사회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이런 것들 다 상관없어. 어떤 인종이든 여자든 남자든 뭐 국적이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비인격화된
정당화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얘들아, 비인격화된 정당화 기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을 뭐 인종으로, 성별로, 국적으로, 신분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들 다 무시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학적 연구가 타당한지 아닌지. 오케이. 이게 바로 보편성 규범이었습니다. 보편성 규범. 그 사람의 어떤 배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과학적 연구를 판단하자. 어렵지 않아. 자, 둘째. 공유성 규범은 이건 또 무엇인지 볼게요. 모든 과학적 발견은 사적으로 소유되어선 안 되고 사적 소유가 안 된대요. 그리고 개방적 교류를 통해 신속히 다른 과학자들과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과학적 발견은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과학 공동체의 집단적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연구 결과 자기 혼자 꽁꽁 싸매고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개방적으로 서로서로 교류를 하자, 공유하자라고 말을 하는 게 공유성이라는 거네요. 다음 세 번째, 탈이해관계 규범은 과학자가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수행하거나 동료 연구를 평가할 때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속박되지 않고 이런 이해관계에 속박되면 안 돼. 과학적 진리 탐구 자체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탈이해관계 규범이라고 합니다.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뜻이네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조직화된 회의주의. 이건 좀 뭔가 명칭이 확 와닿지 않네. 자, 이 규범은요. 과학적 증거에 입각하여 확실한 지식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과학적 주장에 대해 그 출처의 권위와 상관없이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얘들아, 견지가 무슨 뜻인지 몰랐으면 꼭 기억을 해야 돼. 진이다 라는 뜻이고 주석 없는 거 보면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지식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내 주장의 출처가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의 생각, 그 연구 결과의 출처에서 왔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그게 맞는지 아닌지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가져야 한다. 이게 바로 조직화된 회의주의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 네 가지 규범 덕분에 과학 지식의 창출이 보장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머트는 비록 이 규범들이 성문화되어 있진 않지만 얘들아, 이 성문화라는 거 문서로서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즉 어떤 문서화되어 있진 않지만 훈계와 모범의 형태로 전승되는 거, 전해지는 거죠. 이어지는 거. 과학자들에게 내면화되어 있어. 방금 이 언급한 사회적 규범들은 모두 과학자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언행에서 이러한 규범의 존재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과학자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이 전체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언급한 이 사회적 규범 네 가지가 전체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즉 둘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치즘의 독일이나 스탈린주의의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과학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머튼이라는 사람은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위에 언급됐던 사회적 규범이 잘 지켜졌다고 보는 거야? 아니라고 보는 거야? 전혀 지켜지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과학에 개입이 되어서 그래서 과학이 발전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 그죠? 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네요. 전체주의 사회는 복종의 미덕을 강요할 뿐, 그렇지, 누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한다,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 회의주의 용인하지 않아서 아까 위에서는 끝까지 비판하고 의심하고 회의적으로 쳐다봐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걸 용인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유로운 탐구와 비판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체주의 사회에선 과학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봐.
또한 독일의 나치주의자들이 과학은 민족적이기 때문에 우수한 독일 과학과 우수한 독일 과학, 저열한 유대인 과학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머튼은 보편성에 역행하는 과학은 있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얘들아, 이게 왜 보편성에 역행하는 건지 알겠어? 위에서 보편성 뭐라고 얘기했었지? 그렇지. 뭔가 그 인물과 관련된 그 배경은 신경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국적에 지금 신경을 쓰면 안 되는데 국적 굉장히 신경 쓴다. 이 독일의 나치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에 역행하기 때문에 그런 머튼은 보편성에 역행하는 과학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과학이 발전될 수 없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어렵지 않아.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머튼은 연구의 범위를 과학이라는 사회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에 국한하고 과학을 사회적 맥락과는 무관하게 보편적이고 합리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순수한 활동이라고 보았다. 사회적 맥락과는 무관하다. 어떤 위에서 언급한 이 전체주의와 연결시킬 수 있겠죠. 자, 이로 인해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는 오직 과학 엘리트뿐이다. 그리고 그 과학 엘리트뿐이라는 인식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머튼이 제시한 사회적 규범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과학자 공동체를 사회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규범이라는 개념에 대해 굉장히 이러한 의의가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자, 됐죠? 그러면 우리 각까지 읽었어. 그러면 그냥 결국 머튼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가에서는 머튼이란 학자가 주장한 무엇이 그렇지 사회적 규범 4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규범 덕분에 과학이 인류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규범은 얘들아 전체주의 국가에 적용이 된다고 봤어? 아니라고 봤어? 전체주의 국가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무엇이 발전을 못했을 것이다? 과학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 머튼의 입장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가와 관련된 것만 보겠습니다. 자, 가는 1번 선지 모두 가는 과학자가 연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규범을 나열하고 있다. 맞죠. 사회적 규범 4가지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1번 맞네요. 다음 2번 가는 특정 학자가 보인 정치적 행보와 그의 학문적 견해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자, 누구의 학문적 견해 언급됐지? 맞아. 머튼의 학문적 견해는 언급된 게 맞는데 머튼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용이 있었어? 전혀 이 둘을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 없었습니다. 2번 틀렸고요. 다음 3번 가는 모두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특정 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의의를 밝히고 있다. 누구였지? 맞아. 머튼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규범을 통해서 과학을 분석할 수 있다. 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의 마지막 문장에서 말을 했었죠. 오케이, 3번 맞고요. 4번 가와 달리 국가의 과학 정책에 대한 특정 학자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자, 가와 달리라 했으면 가에는 이 내용이 언급되면 안 된다? 안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가에서는 어떤 나라? 소련. 독일의 과학 정책에 대해서 머튼이 어떻게 평가했지? 긍정이었어? 부정이었어?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죠. 즉, 가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번도 틀렸고요. 5번, 가는 과학 발전에 사회제도가 미친 영향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시대별로 구분한다는 거 1970년대는 이랬는데 80년대는 이랬고 혹은 냉전 시기에는 이랬는데 냉전 이후에는 이랬고 이런 게 바로 시대별로 구분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 있었어? 아니, 전혀. 시대별 구분 없었습니다. 5번도 틀렸네요. 1, 3 중에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가를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머튼만 보면 되겠다. 그지? 1번. 머튼은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구조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그렇죠. 앞쪽에서 이 머튼이 구조 기능주의적 시각에 따라서 평가하고 분석했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케이. 다음 2번 선지. 머튼은 과학자 공동체 구성원이 공통의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 있었죠. 이게 비록 문서로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성문화되진 않았지만 내면화되어 있다라는 내용 언급되었습니다. 일단 1번, 2번 선지는 적절하네요. 다음 3번은 지금 풀 수 없고요. 자, 4번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만 한번 풀어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보기를 봐야겠죠. 머튼과 관련된 1, 2, 3을 볼 것이고요. 자본주의 국가인 A국은 벼의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B 교수에게 연구 자금을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A국이 B 교수에게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오케이. 벼에서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를 확인한 B 교수는 이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여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시학술지에 투고하였다.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투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학술지 측에서 논문을 게재하려면 B 교수가 연구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를 완전히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제시하자 B 교수는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여 특허권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A국이 자신의 연구를 지원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논문 투고를 철회하였다. 즉, 무료로 공개를 해야 하면 어떤 경제적 이익을 다 포기해야 하는 것이잖아. 그럼 나는 지원을 받고 한 것인데 이 모든 걸 무료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게 이 B 교수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1번 선지부터 볼게요. 머튼의 입장에 따르면 B 교수가 C 학술지를 통해 벼의 유전 정보에 대한 논문을 공개하는 것이 과학 발전을 위해 과학자가 갖춰야 할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맞죠, 얘들아. 이 머튼이 말한 규범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 모든 걸 다 공유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거 공유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그치? 사적으로 자기 혼자 꽁꽁 싸매고 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었어. 가지문에서. 그건 1번 선지 맞고요. 2번. 머튼의 입장에 따르면 B 교수의 연구는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C 학술지가 B 교수에게 제시한 게재 조건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자, B 교수가 연구해서 결과 얻을 수 있었던 거 다른 과학자들 연구 성과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C 학술지 말대로 무료로 공개해야 돼 라는 조건은 타당하다. 머튼의 입장에서 이거 역시 다 오픈해야 한다. 개방해야 한다. 공유와 관련된 규범과 연결되는 거 맞습니다. 3번. 머튼의 입장에 따르면 B 교수가 C 학술지에 투고했던 논문을 철회한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하라는 C 학술지의 요구가 탈이해관계 규범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자, 보세요. C 학술지의 요구가 탈이해관계 규범에 어긋난다. 일단 C 학술지 자체는 이 C 학술지의 요구 자체는 탈이해관계 규범에 오히려 해당하는 것이다. 그지? 왜냐하면 C 학술지는 모든 이해관계 필요 없이 B 교수 네가 돈을 얼마 받았든 그 이해관계는 상관없어. 무조건 오픈을 해야지. 그런 이해관계 과학 세계에서 필요 없어. 그지? 어긋난다가 아니라 오히려 해당한다고 보았어. 그렇지만 지금 본인은 어때? B 교수, B 본인은 이해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나 지원 받았는데 이걸 경제적 이익을 포기해라고? 안 돼. 나는 탈이해관계 규범을 충족시킬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논문을 철회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자, 이 C 학술지의 요구 자체는 탈이해관계 규범에 오히려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선지가 틀린 것입니다. 됐죠? 탈이해관계 규범에 C의 요구는 해당하지만 나는 탈이해관계 규범을 충족시킬 수 없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논문을 철회했다라는 설명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인 것입니다. 됐죠? 자,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선지를 보면 뭔가 다 섞여 있어, 그지? 그래서 요것은 나지문 읽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지문 보겠습니다. 나지문. 1930년대 영국에서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던 일군의 과학자들의 대표격인 버널은, 여긴 또 다른 학자가 나오네요. 버널이나 학자가 나옵니다. 1939년 발표한 과학의 사회적 기능에서 과학이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견해를 펼쳤다. 이 버널 역시 과학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그는 과학자를 새로운 사회의 핵심이자 권력의 중심으로 지목하며 과학의 잠재력은 정부가 사회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버널의 입장은요.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과학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네요. 사회주의를 굉장히 중시했네. 왜냐하면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정부가 과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과학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어서 버널은 정부가 과학에 개입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분야의 연구가 침체되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분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해질 수 있다며, 그러니까 버널의 입장은요. 정부가 과학에 개입해야 한다는 거야? 안 해야 한다는 거야? 개입을 꼭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네요. 그래야지 중요한 분야의 연구가 침체되지 않고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네. 자, 그렇다면 인류의 복지에 도움이 안 되는 군사 연구, 버널 부정적으로 보네요. 지원과 인력이 집중되는 것을 이러한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과학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 인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군사 연구에 지원이 많이 된다. 그러니 정부가 과학에 개입을 해야 한다. 중요 분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케이. 그는 과학이 사회의 비참한 상태를 개선하고 사람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거는 머튼이랑 비슷한 것 같아. 굉장히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점을 주는 것이다. 과학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인 거죠. 정부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연구 역량이 결집되도록 모일 수 있도록 과학을 조직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이 버널은요, 과학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과학이 조직되어야 한다라고 보네요. 오케이. 자, 다음. 버널은 순수과학은 기술을 낳고 기술과 생산의 기반 위에서 발전한다며 순수과학과 기술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결국 순수과학 그리고 기술 둘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같이 발전한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그는 순수과학만을 외치는 과학자들은 엘리트주의적인 위선에 물든 사람들이다. 라고 간주했으며, 근데 이 버널은요. 근데 이 버널은 순수과학만 중요하다라고 외치면 이건 오히려 엘리트주의적인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다라고 오히려 비판을 했네요. 순수과학만 중시하는 사람은요. 그러면 순수과학뿐만 아니라 뭐도 중시했다는 걸까, 버널은? 위에서 말한 이 기술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러한 과학자들은 과학과 기술을 구별함으로써 과학의 물적 기반을 스스로 부정한다고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기술을 구별해야 한다는 거야? 안 해야 한다는 거야? 둘 구별하면 안 돼. 과학, 기술 둘 다 중요해 라는 게 이 버널의 입장 같습니다. 자, 다음. 사회주의자인 버널은 아까 위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사회주의자라고 보네요. 과학의 발전에 대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 과학 발전 아주 좋다, 중요하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자본주의는 구조적 한계들 때문에
과학을 효과적이고 인간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사회주의자니까. 자본주의는 어떤 한계가 있어서 과학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했대. 그럼 뭐 어떤 한계가 있길래? 자, 계속 볼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지한적 성향을 지닌 지배계급이 과학자들이 행하는 연구의 방향성, 규모, 활용 등을 결정하여 생산체제의 비효율성과 비인간성을 어떤 걸 유발한다는 것이죠.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어떤 이득을 따지는 그런 성향을 지닌 지배계급이 존재한다. 이 지배계급이 결국 과학자들의 어떤 연구 방향성 같은 걸 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주 비효율적이고 비인간적인 연구가 진행되게 만든다라고 말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지배계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버널입니다. 사회주의자니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버널은 오직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과학이 인간 해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며. 그러니 버널은 이 자본주의는 지배계급이 막 과학을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과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생각을 했나 봐. 그 예를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에서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활용되는 방식에서 찾아내고자 했다. 그러니 버널은 굉장히 이 소련이라는 국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네요. 자, 소련에서 생산 수단들은 공공소유였으므로 정부는 장기적 경제 계획에 관여하며 과학자 공동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과학의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 소련이란 국가에서는요. 모든 게 공공소유야. 그러니까 정부가 과학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소련에서는요. 오케이. 버널은 소련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추진했던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에 과학자들을 포함한 것은 이 어떤 계획에 과학자들을 포함을 했답니다. 이것은 소련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가 인류 복지를 위해 실용적으로 활용될 기회를 서구 과학자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이 소련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를 어디에?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서구 과학자보다 소련 과학자들이 더 많이 자신들의 연구 성과가 활용될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추측컨대 얘들아, 이 서구 과학자들은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어느 체제에 속한 서구 과학자들이겠어? 그렇지. 아마도 자본주의 체제 속에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니까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언급을 하는 것이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버널의 주장은 순수 과학을 모욕하고 개별 과학자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과학에 대한 자신의 이상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받기도 했다. 자, 순수 과학을 모욕한다라는 건 어디서 나왔을까, 얘들아? 여기. 순수 과학만을 외치는 과학자들은 엘리트주의적인 위선에 물든 인간들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순수 과학만을 외치는 이들을 비판했으니까 순수 과학을 모욕했다라는 비판 받을 만했겠죠. 자, 다음. 개별 과학자들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왜 받았을까? 과학에는 누구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맞아. 정부의 개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별 과학자들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 받을 만하죠. 자, 게다가 냉전 체제에서 소련 정부가 과학자 공동체를 탄압하여 발생한 문제들이 부각되는 와중에도 과학 공동체가 오히려 탄압을 한 그런 문제가 있었나 봐. 그런 와중에도 버널은 소련을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소련을 옹호했다? 버널도 좀 별로다, 그지? 그러니까 버널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는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과학을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라는 점에서 현대과학 정책학이 등장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라고 평가된다. 그러니까 버널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현대과학 정책 등장 계기를 제공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하네요. 이 긍정적인 평가가 바로 이 버널의 주장의 의의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나였습니다. 나 지문 보면은 결국 나 지문에서는 주요 학자가 누구야? 버널이죠, 버널. 이 버널은요,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와. 사회주의 되게 좋아. 자본주의 안 좋아. 그지? 어디에? 과학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사회주의, 정부의 개입이 꼭 필요하다. 자본주의, no. 과학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입장이었죠. 왜냐하면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그래야 과학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고 그 잠재력이 잘 발휘될 수 있고 라고 보았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아주 중요하다 라고 보는 것이 버널의 입장이었다. 그치? 크게 어렵지 않았어.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럼 이건 주황색으로. 자, 1번. 나는 과학자가 연구 과정에 준수해야 할 규범을 나열하고 있다. 나에는 그런 규범이 있었어? 아니, 나에는 없었습니다. X. 그럼 3번인 것 같은데. 자, 나는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특정 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자, 어떤 학자가 나왔었지? 버논. 자,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주장을 했었어? 사회주의 국가가 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는 내용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었죠. 그 학자의 의견의 의의 마지막 문장에 역시나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답은 3번이겠네요. 오케이.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에 3번 선지부터 볼게요. 버널은 순수과학과 기술이 서로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나니 얘들아? 순수과학과 기술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무엇 위에 무엇이 발전되고 이런 내용이 본문에 있었습니다. 둘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맞고. 다음 4번. 버널은 군사력 강화를 위한 연구에 국가적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4번을 찍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버널이 사회주의 자여서 그럼 4번 자 사회주의자에서 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여기 보면 인류 복지에 도움이 안 되는 군사 연구의 지원 그리고 인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뭐라고 이걸 사례로 제시했다. 자, 무엇이냐? 여기 보면 중요하지 않은 분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해질 수 있다. 그 예로 군사 연구에 지원이 되는 것이다. 즉, 군사 연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거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번 선지는 맞는 내용이죠. 부정적으로 평가한 거 맞아. 그럼 5번이 틀렸다는 건데요. 버널은 자본주의 사회는 개별 과학자가 독립적으로 연구 방향을 결정하여 비효율적이라 보았다. 얘들아,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한 건 개별 과학자가 연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 연구 방향이 결정되어서 지배계급. 개별 과학자들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지배계급이 연구 방향을 결정하여서 비효율적이다, 비인간적이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보겠습니다. 버널의 관점에서 머튼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이 버널 자체는 뭔가 이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순수한 진리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 활동의 가치를 폄하했다. 누가 머튼이? 지금 머튼에게 하는 비판 내용인 거잖아. 머튼 진리 탐구 얼마나 중시했어. 굉장히 머튼은 진리 탐구, 과학적 진리 탐구 중시했습니다. 전혀 폄하했다라는 비판을 들을 이유가 없죠. 다음 2번. 과학이 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No, 머튼 역시 과학이 인류의 진보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부정했다라는 비판? 아니죠. 다음 3번. 과학자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협력 관계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간과하지 않았어. 과학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 협력적인, 그래서 뭐 서로 공유해야 한다, 다 오픈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머튼이 언급을 했습니다. 간과했다. X. 4번. 사회의 영향력이 배제된 과학의 자율성을 옹호하기 위해 과학자 공동체를 이상화했다라고 말을 했죠. 자, 머튼은요, 과학의 자율성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맥락을 무시했어. 그러니까 사회의 영향력이 배제되었다라고 버널이 비판할 수 있겠죠. 왜? 버널은요, 과학에 있어서 사회, 정부의 개입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었잖아. 근데 머튼은 너 사회의 영향, 어떤 사회적 배경 다 필요 없어 라고 다 배제시켜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번의 선지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5번까지 볼게요.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그것을 발표한 과학자의 권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정당화하였다. 머튼은 이 권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 절대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권위 다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게 머튼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 우리 4번은 풀었기 때문에 한번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봅시다.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기를 분석해봐야겠네요. 봅시다. 소련의 유전학자 트로핀 리센코는 가을에 심어 이듬해 봄에 수확하는 작물 종자를 일정 기간 저온에 보관하면 봄에 심어 여름에 수확할 수 있도록 개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뭔가를 개량할 수 있다고 주장했대요. 리센코의 이론은 과학계의 정설인 멘델의 유전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었지만 과학계의 정설, 아주 막 권위 있는 멘델의 유전 법칙에 위배되는 주장을 했대요. 리센코가. 그렇지만 공산당은 리센코의 이론이 식량난 해소에 유용하며 그가 가난한 농민 출신이라는 점이 사회주의 선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겼다. 이 공산당, 사회주의죠. 이 사회주의를 선전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가 가난한 농민 출신이니까 가난한 농민도 이렇게 좋은 성과 낼 수 있다. 이걸 선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 사람들이 더 잘 듣겠죠, 이 말을. 자, 이에 따라 스탈린 정부는 5개년 계획을 통해 리센코의 이론을 국영농장 등에 널리 보급하였다. 결국은 이 리센코의 이론을 그 국영농장에 널리 보급했다. 오케이. 정부의 입장과는 별개로 소련 학계에서는 멘델주의 유전학자들과 리센코 이론을 지지하는 미추린 학파 간의 논쟁이 지속되었으나 정부는 이렇게 했어. 그렇지만 소련의 과학학계에서는 멘델주의 유전학자들과 리센코 이론을 지지하는 미추린 학파, 멘델 학파, 미추린 학파 간의 논쟁이 지속되었으나 공산당은 미추린 학파의 유전학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공표하고 멘델주의 유전학 교육과 연구를 금지했다. 이 공산당은요, 지금 이 리센코 이론을 보급해야 돼. 그러니까 얘만을 인정. 멘델, 인정 안 하. 리센코의 이론에 따라 재배한 작물은 생산성이 떨어져 오히려 식량난이 심해졌지만 리센코는 승승장구하다 그의 이론이 지닌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스탈린 사후 영향력을 잃어 1965년 실각했다. 이 사건은 세계적 수준이었던 소련의 유전학 연구가 퇴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이렇게 리센코 이론만 옹호하고 멘델 유전학을 금지했던 이 사건이 소련의 유전학 연구 퇴보하는데 아주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된다. 자, 됐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한번 선지 평가해 보겠습니다. 1번. 리센코 사건은 결론적으로 소련이 과학 연구를 활용하는 방식이 서구보다 우월하다는 버널의 주장이 지닌 타당성을 약화했겠군. 자, 보면요. 소련이 과학 연구를 활용하는 방식이 어때? 결국 사회주의 선전용이었잖아. 그지? 이로 인해 연구가 퇴보됐어. 그러니까 서구보다 우월하다라는 버널의 주장, 타당성을 약화시킨 거 맞겠죠? 아까 말했던 이 서구는 사회주의가 아닌 아마도 자본주의일 그런 내용일 것이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며 추측을 했었죠. 그러니까 1번 선지 맞고요. 다음 2번. 소련이
농업의 생산 수단을 공공 소유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은 리센코의 이론이 널리 보급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겠군. 맞죠. 여기서 계속 이 사회주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선지 맞고요. 다음 3번. 버널은 리센코의 이론이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것이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겠군. 그렇지. 이 버널이 뭐라 했냐면 이 5개년 계획에 이 어떤 과학이 반영되는 것,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라고 본문에 말을 했었어. 그러니까 리센코 이론이 반영된 것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어떤 방법을 보여준다. 기회를 얻었다라고 본다. 버널은 그렇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다음 4번. 머튼이야, 머튼. 자, 머튼은 가 지문에 나왔던 인물이죠. 맨델주의 유전학에 대한 소련 정부의 탄압은 국가 정책에 대한 복종의 미덕을 강요하는 전체주의 성격이 과학 분야에 드러난 것이라고 여겼겠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을 것입니다. 다음 5번. 소련 정부가 리센코 이론에 대해 평가할 때 그의 출신 배경을 고려한 것은 그가 어디 출신? 가난한 농민 출신이다 라는 점을 이용했다라고 했죠. 고려한 것은 나치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과학자의 생물학적 배경에 주목하여 과학의 보편성을 부정한 것이겠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면요, 그의 출신 배경을 고려했다. 이것은 과학자의 생물학적 배경에 주목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생물학적 배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인종, 성별, 이걸 생물학적 배경이라 하지. 출신 배경, 가난한 농민 출신이다. 그의 신분을 말하는 사회적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 배경에 주목을 했다라는 말 자체도 일단 틀렸고요. 자, 그리고 또 무엇을 통해 틀린 걸 알 수 있냐? 이 그의 신분을 고려했다면, 그지? 그의 어떤 배경에 주목해서 과학의 보편성을 부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과학의 보편성을 만약에 부정을 했다면, 얘들아, 가난한 농민 출신이 냈다? 가난한 농민 출신의 주장이면 보편성을 부정했을 때 오히려 인정을 할까 거부를 할까? 거부를 했겠죠. 그지? 무시당했을 거야. 보편성이 부정되었다면. 근데 오히려 지금 소련학계는 승승장구 시켜주며 이 리센코 이론이 옳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 부정이라는 내용 자체와도 거리가 멉니다. 그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에서 모두 다 틀린 선지야. 답은 5번. 됐죠? 6번에 1번도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와서 질문을 해주세요.